20세기에 들어오면서 과학적 연구 방법론이 인문학이나 사회학에 널리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가 중요시 되고 객관적 근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강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나 철학, 역사, 문학 연구에서도 과학적 방법론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인간의 마음 또 인간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물질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회의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질적 연구 방법론이 많이 대두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연구가 과학의 연구는 양적 연구고 실험 연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석학 연구라든가 철학 연구 같은 이런 연구들이 위축이 되고 그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와 살 길을 찾게 나서는 게 바로 이 질적 연구 방법론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죠? 예, 어, 이 인문적 과학적 방법론들이 이 실험 연구라든가 이런 연구 방법론인들이 많이 되어졌는데 이제 인문과학 사회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 여기 또 컴퓨터가 또 이상하게 제가 잘못 눌렀나요? 여러분들 화면에 잘 나와요? 안경이님 화면에 잘 나오는가요? 한번 봐주실래요? 네, 이쪽 화면이 안경이니 화면이 까맣게 나오죠. 아이고 오늘 뭐야 아주 컴퓨터 이게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한쪽으로만 옮겨가니까 아이고 예 이제 잘 나와요? 예, 예, 예. 어, 그래서 이 실험 연구는 주로 의학이나 이제 과학 이런 쪽에서 많이 연구하고 그다음에 조사 연구는 사회과학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시장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연구들은 조사 연구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이제 문화 이런 것은 역사 연구를 많이 하고 그리고 고대 문헌들이라든가 또 현재에도 현실적인 이런 문헌 연구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자료를 수집하거나 이럴 때는 문헌 연구를 하는데 어쨌든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극복하고자 나온 게 이 질적 연구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사랑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우울 이런 것들이 양적 연구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고
이런 그 인간의 그 인문주의, 인문적 가치, 이런 곳에서는 이 질적 연구가 적당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담이라든가 명상, 이런 연구들이 기존에 통계적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뭐 여론조사 하듯이. 그런데 2000년 이후로부터 이 질적 연구 방법론이 널리 유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조만간에 4월에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뭐가 있죠? 국회의원 그 총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A라는 인물을 그 누가 얼만큼 많이 지지하고 있느냐, 이런 연구들은 조사와 통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A라는 인물이 왜 그 정치인을 지지했는지 구체적 정책을 개발하고 그들이 왜 그 정치인을 지지한 그 배경과 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걸 연구하려고 했을 때는 질적 연구가 좋다. 그래서 요사이는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를 이렇게 병행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혼합 연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정성평가, 뭐 또 정량평가, 요사이는 그 모든 평가가 정량, 통계적인 평가, 또 정성평가, 뭐 이렇게 질적평가, 그러니까 질적평가하고 양적평가를 거의 대부분 병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양적평가는 전체적인 숨 모습을 볼 수 있고, 질적 연구는 구체적인 나무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에 따라서 연구를 어떤 주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적 연구를 할 거냐, 양적 연구를 할 거냐, 이런 건데, 전통적으로 심리학에서는 대부분 양적 연구를 그동안 많이 해왔고, 그 다음에 철학, 종교 이런 분야에서는 대부분 문헌 연구를, 해석학적 문헌 연구를 많이 해온 그 역사예요. 근데 그러면은 오늘 주제가 되는 이 사례 연구는 질적 연구인가 양적 연구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사례 연구는 질적 연구 영역에도 포함되고 양적 연구 영역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포함이 되는데, 대부분 그 단일 사례 연구, 싱글 케이스 스터디, 단일 사례 연구 같은 경우는 그 질적 연구보다는 그 뭐죠? 통계적, 양적 연구에 더 많이 소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상담이나 심리학, 명상 이런 현장에서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이 질적 연구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질적 연구를 할 건가, 양적 연구를 할 건가? 양적 연구는 통계학을 공부를 또 따로 하셔야 되고, 그런데 대부분 통계학을 통계회사한테 맡겨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오늘날 그런 통계를 누가 믿지를 않아요.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본인이 작성하지도 않고 통계회사에 돈을 주어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고, 통계 수치가 공허하기 그지없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국가적 통계도 계속 틀리고 경제정책연구도 통계로 하면 오류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거대 뭐 경제정책이나 또 이런 통계 이런 절차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만 하더라도 뭐 하루에 뭐 100명 이상씩 막 늘어나고 전수 검사를 하고, 그래서 통계를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미국은 지금 4만 명이 넘었고 이탈리아라든가 이란, 영국, 프랑스, 독일이 코로나가 얼마로 어떻게 번져 있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이렇게 그 전체적 숲의 모습, 전체적 흐름, 모양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 통계가. 그런데 또 질적 연구는 개인 사례들이죠. 우리나라에서도 17살 그 청소년이 이번에 죽게 됐는데, 왜 죽게 됐고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으며 어떤 연유로 그렇게 검사를 제대로 못 받는지 구체적인 사건 사례를 보는 것은 질적 연구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숲 전체도 보아야 되고 동시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개인의 특성도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이렇게 혼합해서 융합을 해서 연구하는 것이 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는데 근데 대규모 경제학자들처럼 대규모 전문적인 통계 연구는 경영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의료과학 이런 분야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번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할 때도 세계적으로 43개 업체에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하고 있고 또 나중에는 인간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질적 그 백신 항체를 얼마큼 형성하느냐, 개인마다 그 사례들을 추출하는 그런 질적 연구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시판되고 맞는 사람한테 설득을 얻으려면은 그런 통계적 절차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 현대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이렇게 딱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적 연구 방법론에서 내러티브 연구가 있고 현상학적 연구가 있고 근거 이론이 있고 사례 연구가 있고 문화 기술지 연구가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 연구, 근거 이론, 그리고 사례 연구, 문화 기술지 이렇게 5가지를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그 문화 기술지 한번 볼까요? 그 문화 기술지는 주요한 게 그 문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술하는 그 연구입니다. 만약에 학교 교사라고 하는 독특한 그 문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초등학교 교사들의 문화를 그 현장 속에서 들어가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서울역에 가면 그 누가 많아요?
독거 그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삶을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연구가 문화기술지 연구입니다. 뭐 사자를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아프리카 사자에 가서 그 사자 무리의 그들의 문화를 연구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 문화기술지 연구다 그래요. 이런 문화기술지 연구는 뭐 독특한 뭐 화가들이라든가 독특한 사회 집단을 연구할 때 상당히 효과적이고 아마존 유역에 있는 그 부족민들의 삶의 형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문화기술지고 또 청소년들이 옛날에 그 뭐죠? 삐삐 시대 있잖아요.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그 삐삐를 사용했다면 그 삐삐 새로운 문화에 대한 그들이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연구하는 게 문화기술지 연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연구는 문화기술지하고 중첩되기도 해요. 전부 질적 연구는. 그래서 사례 연구는 구체적 사례를 연구한 겁니다. 뭐 코로나가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예방하고 방역하고 관리하는 데 모범적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사례 연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정치적인 그 우리가 그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다. 그러면 민주화 운동의 그런 사례들을 그 사회적 현상을 한다든가 또 사례 연구하며 우울증 환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사례를 연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 연구인 거고 근거 이론은 그라운디드예요. 티어리인데 그 근거 이론은 근거나 이론을 확립하기 위해서 주로 근거 이론을 많이 선택을 해요. 근거 이론이다 그러면은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안경희님 같으면은 뭐 1인 가족, 여성 1인 가족 뭐 이렇게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의 경험을 이론화시키는 거 현장의 근거를 확보해서 그걸 근거점으로 해서 새로운 그 이론을 만들어내면 이게 근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상학 연구다. 간호종무사들이 현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현상, 체험을 하고 있는지 그 순수한 체험을 이렇게 연구하는 걸 이러면은 이제 현상학적 연구고 내러티브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혼한 여성의 삶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러티브 연구다 그래요. 근데 내러티브 연구는 3명 내지 5명 정도 연구해야 되고 근데 현상학 연구는 현상과 본질 직관이라고 그래서 현상에서 공통된 어떤 일반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공통적 요소를 뽑아와야 되기 때문에 현상학 연구는 9명에서 12명 정도를 하셔야 어느 정도 객관적인 그 보편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거 이론 같은 경우는 숫자가 이것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거 이론은
코딩, 열린 코딩, 선택 코딩, 축 코딩 그래가지고 코딩 작업을 정밀하게 해서 이론을 근거해야 되니까 근거 이론도 한 서너 명 하면 될 것 같고 사례 연구는 단일 사례 연구는 딱 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A, B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우리 학생들 박사학위 논문 쓸 때 한 사람만 했다가 그 한 사람이 저는 제 이야기가 이게 출간되고 논문으로 쓰는 걸 원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는 원치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내내 연구를 해오다가 연구가 이제 장애를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학위 논문을 쓰지 못한 경우들이 아주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를 만나가지고 아마 두세 사람 이 정도가 못 썼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연구는 지금 현재 우리 명상 쪽에서 질적 연구는 내러티브 연구가 가장 많이 지금 발표됐고요. 그 다음에 현상학 내러티브는 한 20여 편 발표된 것 같고 현상학 연구가 한 두세 편 근거 이론은 아직 없어요. 제가 근거 이론을 한 학기 강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우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 코딩 작업을 힘들어 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례 연구는 좀 많죠. 한 서너 분 되시고. 그 다음에 문화 기술지 연구도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쪽에서 명상 쪽에서 문화 기술지 연구를 한다면 프랑스나 미국, 스페인 이런 데 명상 센터를 찾아가고 또 남방의 미얀마나 태국 이런 데 찾아가서 그 문화와 그 명상 체험 내용을 누군가가 해준다면 이런 것도 문화 기술지 연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 연구를 어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양적 연구를 택할 거냐 질적 연구 방법론을 택할 거냐 어느 쪽을 택하면 좋을 것 같은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험 연구는 그 실험 집단하고 비교 집단을 해야 되는 거죠. 실험 집단 30여 명, 비교 집단 30여 명을 실험해서 비교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게 실험 연구고, 서베이 연구, 조사 연구는 그 앙케이트를 조사해야 돼요. 명상 체험을 해서 호흡 명상 체험을 했는데 그 호흡 명상을 어떻게 했는지 조사 연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화선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그 질문 문항을 한 20개 해가지고 간화선 연구자들 한 100여 명, 한 50여 명, 100여 명이 더 통계 연구는 100명 이상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간화선 연구자들 한 100여 명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그 설문지를 수거하죠. 100명 했으면 막 6, 70개 수거하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6, 70개를 가지고 비교해서 하는 게 서브웨이 조사 연구입니다. 기업체에서 자기 상품이 얼마만큼 팔릴 수 있고 시장에서 얼마큼 요구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이 조사 연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질적 연구는 내러티브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내러티브 하시고, 현상학 연구는 사람들이 개인마다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상당하게 객관화시켜서 연구를 해야겠다. 그러면 현상학 연구를 하시면 되겠고, 그 소수를 가지고 정밀하게 이론적 근거를 따져서 연구해야겠다. 그러면 근거 이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흔한 방법은 이 사례 연구입니다. 개인별 사례, 만약에 이혼한 여성에 대해서 내가 그 현장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혼한 여성들을 면담하고 그들에게 스트레스가 어떻게 받고 있으며 왜 받으며 그러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그런 구체적 사례를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예. 0000님 지금 잘 하시고 계시고, 안경희 님도 괜찮아요? 그리고 도희정 님도 잘 들리고 강의를 잘 듣고 계시나요? 거기요, 본인이 어떤 종류의 그 연구를 하고 싶은지 한번 막연하죠? 예. 한번 생각나는 대로 채팅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 연구니까, 사례 연구는 여기 적혀 있죠. 심리학, 상담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그 모든 분야에서 이건 의료나 과학이나 어느 쪽이든지 사례 연구는 양적인 거나 과학이거나 인문학이거나 사회학이거나 그 전 분야에서 그 사례 연구는 진행되고 있어요. 굉장히 유용한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례 연구의 구체적인 것을 자세히 안 하고요. 오늘은 연구의 그 시작,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혜란 님도 오셨네요. 반가워요. 그래서 이 연구, 사례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시고 또 뭔가를 연구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연구 문제들을 반드시 노트에 한번 적어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연구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 이혼한 여성 가족을 할 거냐. 서울역에 있는 그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내 주변에 그 나이 드신 분, 초고령화 시대라고 하니까 그걸 나이 드신 사회복지시설에 그 여성들을 연구할 거냐. 아니면 요양원의 운영 사례라든가 그런 걸 할 거냐. 그러니까 사례 연구인데 집단 사례로 할 거냐, 개인 사례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학교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사례들, 아니면 상담센터의 운영 같은 거,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성혜란 님도 그런 거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단을 운영하신 분, 유치원을 운영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당신이 운영하는 그 회사나 기관의 사례를 갖고 연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배 가운데 김진 박사 같은 경우는 유치원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명상을 지도하는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감성 지수, 그러니까 요사이 노동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정 노동자, 감정 지능 이런 것처럼 어린 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명상 공부했더니 정서적 지능이 어떻게 개선됐느냐를 당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제를 명상으로 그 유치원을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집단 사례인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니는 그 학생 6살, 7살 아이들의 그 정서 지능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나의 연구의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 이걸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안경희님은 유기불안으로 하겠다. 대상. 유기불안을 가진 여성 부모, 여성들의 한부모 가족들. 이게 대상이 누구냐,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분에게 어떻게 접근할 거냐, 심리 상담 형식으로 접근할 거냐, 명상과 상담을 함께해서 접근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걸 설계라고 그래요. 나는 대상을 누구로 한다,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셔야 돼. 설계를. 이게 실험 연구처럼 A하고 B하고 C하고 다중 사례, 여러 사례를 서로 비교하는 걸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 사례로 할 거냐, 집단 사례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나는 명상 상담을 해서 연구자가 그들을 변화시킬 거냐, 아니면 그들이 있는 그대로 현상과 경험을 그대로 연구할 거냐. 간호사들이 스트레스가 많대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고 왜 받는가를 연구할 수 있죠. 근데 연구자는 그 간호사들의 스트레스를 바꿀 의사가 없어요. 개입을 해서 그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의사가 없어요. 근데 어떤 연구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고 내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니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다, 이렇게 하는 연구를 효과성 연구다 이래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연구할 거냐, 아니면 그들의 아픔이나 스트레스를, 문제를 해결적으로 연구를 할 거냐. 근데 심리 상담 쪽은 주로 해결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많죠. 은주님이 000님이셨군요. 맞아요. 청소년 대상으로 했을 때, 현실 문제와 청소년이 인지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청소년인데 청소년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과거의 자기를 어떻게 바라봤고, 앞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걸 내러티브 연구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 상담. 자기를 어떻게 바라봤고, 자기가 어떻게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경우는
그 상담자가 그 청소년을 바꿀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영상관법을 하고 명상을 하고 상담을 해서 그 청소년을 바꾸고 변화시키겠다. 예. 바꾸고 변화시킬, 그러니까 그 청소년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청소년이 어떻게 아파하고 그 청소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여기까지만 연구할 거냐, 아니면 그 청소년을 어떻게 할 거다? 힘들고 아파하는 청소년을 이렇게 케어해주고 치유하는 데까지 갈 거냐. 여러분들의 연구를 어느 쪽으로 얼만큼 갈 거냐. 한 걸음 갈 거냐, 두 걸음 갈 거냐, 아니면 세 걸음, 네 걸음까지 갈 거냐. 이걸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한 걸음은 청소년이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두 번째 걸음은 그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까지 이렇게 이걸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보고서 작성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그 은주님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현실 문제 해결까지 가야겠다 이러면은 그 개입한 거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보다도 개입을 해서 바꾸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연구 유형은 어떻게 할 거고 어느 만큼 내가 연구 수준으로 끌고 갈 거냐, 이걸 연구 설계 과정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태현정님 오셨네요. 목사님,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교회는 뭐 안녕하신가요? 이번에 코로나와 더불어서 어떻게 그들이 아파하고 어떻게 불안해하고 어떻게 이 집단적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교회에 오시는 한 100여 명 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에서 연구한다. 그러면 서베이 연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연구해서 학위 논문을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아파하고 그들이 어떻게 경험했는가,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스트레스를 케어해주는, 치유해주는 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연구자가 그 현실을 파악하고 진단하고 그 다음에 처치하는 거, 이 양손에 이 떡을 두 개를 쥐고 둘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시간도 걸리고 그만큼 자료 수집도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신뢰와 타당도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연구 문제를 빨리 결정하세요. 이 대상을 빨리 정하고 그다음에 연구 방법론은 어떤 설계를 할 것인지, 그리고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 거고, 그 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비교 해석할 것인지를 계획을 미리 세워야 돼요. 이렇게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을 설계다 그럽니다. 나는 조사 연구할 거야. 나는 실험 연구할 거야. 나는 질적 연구로 할 거야. 질적 연구도 사례 연구할 거야. 문화기술지로 할 거야. 근거 이론으로 할 거야. 내러티브로 할 거야. 나는 현상학적 접근을 할 거야. 나는 해석학적 접근을 할 거야.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이렇게 서류로 작성하는 것을 연구 계획서다 이렇게 하고,
설계다, 디자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디자인을 잘못하잖아요. 설계를 정확하게 안 하면 나중에 논문을 쓴 다 노력을 한 다음에 설계가 잘 안 맞으면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이 와요. 실험 연구인데 조사 연구처럼 했다든가 조사 연구인데 사례 연구처럼 막 논문이 작성됐다든가 아니면 사례 발표가 됐다든가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라? 미리 설계를 잘 하시라고요. 그림을 그릴 때도 밑그림을 그리고 집을 지을 때도 설계사무소에 가가지고 설계도를 작성해서 어디 가서 허락을 받아요? 건축과에 가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집을 다 지은 다음에는 그 설계대로 제대로 했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받잖아요. 그와 똑같이 논문도 그 IRB 그래가지고 그 논문 계획서하고 윤리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 교수에게 가서 이런 설계를 하고 이렇게 설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논문을 쓰고 논문을 쓴 다음에는 제가 이 설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준공검사 받듯이 한번 받으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대중 발표나 심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사에 저도 많이 들어가 보면 그런 걸 잘 않고 지도 교수하고 충분하게 상의도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설계를 해오고 그래가지고는 아주 곤욕스러운 그 논문 지도할 때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도 교수들도 왜 그렇게 게을른지 이렇게 지도를 잘 안 해. 나중에 봤더니 학생이 자기 멋대로 한대. 그러면 그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도 없이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요. 준공검사도 안 받고 막 무조건 뭐요? 논문 심사를 하려고 그래요. 노파심인데요. 논문 지도 교수 허락 그 지도 아래에서 꼭 받으시기 바라고 논문 특히 박사 논문은 외부 논문 교수를 초대하거든요. 지도 교수 입장에서나 학생 입장에서나 되게 창피한 일이 돼버려요. 손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짜임새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또 지식이 없이 연구가 진행돼서 부실하게 되면 아이코 지도 교수도 아주 얼굴 빨개지고 학생도 빨개지고 참 난처한 자리가 바로 그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그 설계도도 검사 받아야 되고 이제 준공검사도 이제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건물을 짓는데 뭐 한 6개월은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든 작업인데 그래도 그 대학원에 와서 공부하신 거니까 시간과 여러 노력을 투자한 것이니까 이번 올해는 소기의 목적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니까 이번 기회에 밖에 나가지 마시고 방 안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준비를 하시면 소기의 목적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연구의 이제 3요소 그래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에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탐색적 연구가 있고 기술적 연구가 있고 설명적 연구가 있습니다. 이 탐색적 연구라는 말이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게 뭘까? 뭔가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뭔지 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어. 근데 이 백신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동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간한테 곧장 적용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동물한테 먼저 이렇게 탐색적으로 해보는 거죠. 실패도 있겠지만 이걸 했을 때 상황이 어떻고 뭐가 문제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할 때를 뭐라고 그래요? 탐색적 그 사례 연구다 이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요. 명상 프로그램이도 좋고 치유 프로그램이라고도 좋고 뭐 영적 프로그램이라고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 아이템을 갖고 있어. 근데 이걸 여러분들의 인연 있는 사람한테 이걸 적용해 보고 싶어. 그런데 이걸 했을 때 타인들이 어떻게 반응할 줄을 모르고 나 역시 내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나도 많이 운영을 안 해봐서 나도 어떻게 운영할지 나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하는 연구를 탐색적 연구다 그래요. 상황을 파악하고 탐색하기 위한 연구다 이런 거죠. 이런 연구는 새로운 연구일 경우 주제가 새로워요. 뭐 호흡 명상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새로운 거잖아요. 나한테 새롭고 또 그런 거죠. 이 사회 전반으로 봤을 때도 새로운 현상, 문화 현상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탐색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는 주제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사례 연구를 탐색적 사례 연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술도 새롭고 그 주제 대상 연구 대상도 희귀하거나 이렇게 많지 않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연구할 때 탐색적 사례 연구다 이래요. 어떤가요? 이런 연구들은 새로운 분야고 새로운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할 만한 연구예요. 뭐 청소년 아까 0000님께서 청소년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청소년 문제는 엄청 많이 연구가 됐는데 이러이러한 분야는 아직 연구가 안 됐더라. 이게 새로운 이런 연구들을 찾아서 하면은 많이 그 뭐죠? 그 사람들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내가 신문 기자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신문 기자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는 새로운 사건이어야 기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도 새로운 연구 분야일수록 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쪽으로 하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기술도 대상뿐만 아니라 내가 개발한 기술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거 그런 거 참 좋죠. 뭐 영상관법 임경 스님과 함께하는 그 영상관법은 굉장히 많이들 연구됐어요. 그리고 내러티브도 많이 연구됐기 때문에 이제 뭐 조금 새로운 방법
새로운 대상을 찾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영상관법도 기존에 다루지 않는 주제들을 또 다루어주면 좋은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연구가 있는데 기술적 연구는 그 탐색적 연구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구조화되고 그 행동 패턴을 찾아내고 또 뭐죠? 그 부모하고 관계, 사회하고 관계, 이 청소년이 학교에서 관계를 심층적으로 다각적으로 이렇게 밝혀주는 거죠. 뭐죠? 그 외상후 스트레스다. 그러면 외상후 스트레스만 밝히는 게 아니고 외상후 스트레스와 그 있는 이 개인이 가족 관계, 사회 활동 관계, 그리고 본인이 이 외상후 스트레스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이렇게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뭐죠? 그러려면 연구가 조금 늘어나야겠죠. 연구 대상들이 숫자가 조금 막 10명 이상 있으면 좋겠죠. 뭐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를 연구하면 그 노숙자들이 어떻게 경험했는가 이것만이 아니고 서울시 정책이라든가 또 그들이 노숙자로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그런 구조나 또 그런 걸 같이 밝혀주죠. 그렇게 해서 끝내는 정책 대안 제시를 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사회 현상에 대한 기술적 연구다.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숲과 개인을 연결해 주는 이런 깊이 있는 연구를 심화된 연구를 기술적 연구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설명적 연구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예요. 효과성 연구가 대표적으로 설명적 연구입니다. 호흡 명상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호흡 명상이 원인이 돼서 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 그래서 호흡 명상과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밝혀주는 연구죠. 그 다음에 심리 상담에서는 인지적 그런 그 통찰이 인지적인 그런 통찰이 우울 감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관계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거에는 보통 실험 연구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 요사이는 사례 연구를 통해서도 이런 인과와 효과성을 이제 밝히죠. 그런데 뭐 한 사람 해가지고 어떻게 그 효과성을 밝히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AB 설계를 한다. 그래서 명상 상담을 그 뭐예요 8주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2달 쉬었다가 또 8주간 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8주간 했을 때 감소됐어요. 그런데 또 두 달 동안 쉬었더니 우울증이 다시 올랐어. 그래서 다시 명상 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상담을 했더니 우울증이 다시 감소됐어. 아, 이렇게 2번을 해보니까 우울증이 감소가 명상 상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렇게 감소됐다고
그걸 그 인과관계를 밝혀주는 연구가 이렇게 설명적 연구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제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본인의 연구 주제를 한번 제목을 적어보고 본인의 연구 방법은 무엇로 할 것인지, 왜 그런 방법을 선택했는지, 본인의 연구 문제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 본인 연구의 탐색적 그런 부분은 무엇이고, 그 인과 그 뭐죠? 기술하는 그 상호 작용 관계 패턴을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인과 관계에 의한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본인은 이게 탐색적인 것인지 기술에 더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더 초점을 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저한테 좀 보내줘 봐요. 아따 숙제 내주니까, 아따 과제 내주니까 어렵네, 그런 건데, 그런데 꼭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 이거 연습 삼아서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봐야 정확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실래요?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 첫 그 강의인데, 전체적 설계와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 짜임과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다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씩 할 거예요. 연구 주제는 어떻게 정의할 거고,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할 거고, 분석은 어떻게 할 거고,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서 작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돼요. 사례 방법은 이게 단일 사례 연구는 한 명이어도 돼요. 근데 경험상 한 명을 했다가 그 한 명이 그 나중에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그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명에서 5명을 하세요. 그래야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례 연구로 한 3명에서 5명 정도, 최소 그 정도는 그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또 질문해 보세요. 오희정님,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공공님은 뭐 질문하실 거 없어요? 성혜라 님도 질문하실 거 없어요? 그러시면 뭐 태현정 님도 질문하실 거 없고요. 그러면 오늘 같이 이렇게 첫째 시간 첫날 공부 잘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이 안 되고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 연구 방법론에 대한 그 온라인 강의 자료를 제가 확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연구 방법론에 관한 그런 강의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통한 연구 방법론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됐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